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하버드 케네디 대학교에 가서 거기에 석사로 재학하고 계신 병균님을 인터뷰하러 갑니다. 그래서 병균님이 생각하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자국주의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 또 한번 바로 케네디 스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케네디 스쿨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규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병규라고 합니다. 네, 너무 저쪽 반갑습니다. 가시죠. 네. 정문으로 가셔야지 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만나자마자 영상 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나요? 네. 아침에 일도 좀 해야 되고 학교 올 준비도 해야 되니까. 네. 7시, 6시. 7시요? 네. 집은 여기 근처신 거예요? 네, 좀 위에 로스쿨 주변에 살아서 네. 15분이면 걸어서 오는데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와야죠. 네, 저희 학교 정문인데 네. 지금은 웩스너 빌딩이라고 불리는 건물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케네디 스쿨 건물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개에서 5개 건물을 하나로 다 합쳐놓은 거라서 원래는 분리되어 있다가 이거를 하나로 다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쉽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병규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서 하나요? 네, 편하신 데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치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전병규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유엔에서 피스 빌딩 펀드라는 곳에서 인턴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군데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어디 사셨어요? 제가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중국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일 자체는 인도에서 인턴을 하기도 하고 로마에 있는 세계식량계획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영국에 살 때는 또 영국에 있는 작은 NGO들이랑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케네디 스쿨이 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케네디 스쿨이 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저희 학교 케네디 스쿨이라고 불리는 행정대학원인데 쭉 이름을 풀면은 존 F 케네디 스쿨 오브 거버먼트라서 정부대학원, 행정대학원 해석은 다르지만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정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어떤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종종 그거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까지 그런 정책을 공부한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출신 유명인도 있나요? 반기문 총장님이 일단 제일 한국인 중에서 유명하시고 네. 뭐 대통령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아마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네.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쪽이 이제 저희 식당이고 학생들 점심도 많이 먹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학기가 끝났다 보니까 네. 사람이 좀 적어요. 저번 주에 끝난 거죠? 네, 저번 주에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네. 수업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저 바깥쪽에 저쪽 오시면 윈터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저쪽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 내에서 행사가 있으면 네. 또 행사도 저기서 하는 그런 공간이고 금요일 날은 저기서 원래 공짜로 맥주랑 와인을 줍니다. 오늘 월요일이네.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원래 공짜로 이렇게 맥주랑 와인을 줘서 네. 학생들이 사실 친해질 수 있도록 왜냐면 저희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같은 학교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네. 코럼콜이라는 행사를 매주 금요일 날 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뭐 얘기도 나누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JFK 포럼이라고 해서 네. 저희 학교에서 뭐 총리님들이 오시거나 유명한 인사분들이 오셨을 때 항상 여기서 행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시작하면 여기 벽을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주로 대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돼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이쪽 오시면 사진이 있어요. 저희가 코스를 준비하셨네요. 그래도 저희 학교 아무래도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하신 내용이 여기 붙어있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것도 Effort and courage are not enough without purpose and direction.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저 문장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목표와 방향이 없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추측해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네, 하버드 대학생 느낌이 확 지금 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여기 케네디 스쿨에 몇 년 계신 거예요? 제가 2024년에 왔으니까 올해 2년 차고 이제 졸업하죠. 5월에죠. 5월이면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졸업합니다. 저 이번 달 말에. 졸업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없고 저는 네. 국제기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아,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학교 Officer Career Advancement라고 네. 진로 계획실 같은 건데 저기서 코칭들도 많이 하고 저도 저기서 일을 했어가지고 아. 보여드리고 싶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잡은 직장이 저 OCA에서 일했던 직장이라 아. 물론 간단한 데스크업을 봐드리고 도와드리는 지원 업무밖에 안 하긴 했지만 네. 학교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아무래도 여전히 대학원이다 보니까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일을 할지에 대한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희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인턴십을 가는데 인턴십 갈 때 만약 공공 분야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래도 지원금을 줘서 그 지원금을 받고 인턴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국제기구들이랑 연결도 해주겠네요. 국제기구들이랑도 알고 계시죠? 코치님들은. 네. 대박. 그리고 저희 1과 2분의 1층이네요. 네, 여기가 그래서 정말 헷갈려요. 처음에 오면은 도대체 왜 1과 2분의 1층이지 하고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아, 건물이 연결됐으니까 저런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는 없었던 건데 그리고 사실 뭐 얘기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디자인할 때부터 이미 1과 2분의 1층이 있었다. 아. 어떤 사람들이 연결하면서 그런 것 같다 얘기는 하는데 저희는 헷갈립니다. 개인적으로.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큰 강의실 중에 하나인 스타 오디토리움이라고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자로 생긴 거 이렇게 콜로세움 형식으로 네. 하더라고요. 콜로세움 스타일이라고 해서 네.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하기 쉽게끔 오, 구조를 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네요. 진짜 정책 그 의회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수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큰 네. 강의들은 다 여기서 열리고 저희가 첫 학기에 들었던 협상 과목도 여기서 여기서 그럼 앉아갖고 저기 마이크 켜고서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네. 할 말이 있을 때. 그렇죠. 원래 마이크가 없었는데 새로 네. 생긴 거예요. 이거 오. 올해 저희가 수업 들을 때는 마이크가 없어서 네. 마이크 이렇게 돌려서 쓰거나 아니 크게 그냥 얘기하는 식이었는데 올해 이 방에다가 마이크 놔주셨더라고요. 후배들은 좀 편하게 학교 생활하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와, 스튜던트 라운지. 저희 이제 라운지라서 여기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냥 저희한테 학생회관 같은 느낌인데 훨씬 작죠. 한국에서 생각하는 학생회관의 아이디어보다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큰데. 여기서 원래 저희 공짜 커피를 줘가지고 네. 커피 한 잔. 네, 드셔도 돼요. 여기도 저희 학교 이제 연구소 중에 하나고 네. 이런 식으로 연구소가 여러 군데 학교에 나눠져 있어요. 저희 학교는 대학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 학교랑 연구소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밖으로 나왔네요, 병규님.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오늘 얘기해보자고 생각했던 주제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전체적인 세계 정세의 흐름이 그렇죠. 자국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병규님은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특히 미국도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 미국이 아닌 뭐 중국을 보더라도 자국주의의 흐름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병규님은 이런 세계 정세의 흐름이 개인적으로 좀 어떻다고 느끼고 계세요? 확실히 전보다는 그 자국주의라든지 본인 국가에 대한 그 주장이나 이익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협력에 대한 그런 강점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본인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저도 2022년에도 유엔에 있었고 지금도 인턴을 유엔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2022년에 제가 일을 할 때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 얘기 나올 때여서 그때도 이미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협력을 해야 되고 다 같이 일단은 함께 뭔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더 사람들이 과연 그게 진짜로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전환점이 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주로 트럼프 정부 출범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단순히 트럼프 정부 출범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쌓여온 것 같아요. 그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2015년, 16년쯤부터 시작돼서 쭉 지속돼 와서 이제 2030년까지를 기점으로 하는데 이미 이제 2026년이니까 한 4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과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 같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1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이제 성과들을 봐야 되니까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되니까요. 근데 그 성과들이 잘 이어지다가 이제 2022년 정도부터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갈등이 증가하면서 그게 약간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들어서면서 각 국가가
이게 이런 식으로 큰 재난이 오고 전 세계가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도 코로나 때도 이미 안에서 보였거든요. 백신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에서부터 과연 어떤 국가들이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재난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리 스스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과 함께 계속 협력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아마 그 즈음부터 코로나 때가 아마 저한테는 더 큰 전환점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보다도. 그러면은 또 이런 자국주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제 자국주의가 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역도 좀 닫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작년에 관세로 한번 쇼크를 주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 궁금한 게 앞으로 10년 동안 자국주의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화할까인 것 같거든요. 병기님은 좀 어떤 게 정확히 그 자국주의가 만들어내는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이민이 어려워지거나 이동이 전보다 어려워지는 건 존재할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고 있었고,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민 정책을 싹 바꾸고 있는 그런 두 과정을 보면서도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취업하기도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아마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서 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나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적어질 것 같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본인의 국가에서 잘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했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해외 나가서 막 성공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 그 친구가 이제 저임금 국가에서 온 친구였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여기 나와 있냐? 나라면은 여기 안 있을 것 같다. 한국 사람이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한국에서 그냥 선진국인데 잘 살면 되지 왜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하냐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을 정도로 이제 기회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전처럼 그냥 미국에 나왔을 때, 영국에 나왔을 때 대학을 잘 나오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루트가 다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진짜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회의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뭐 자국주의도 있고 이민 정책도 또 다른 영향도 있고요. 아무래도 서양권에서의 이민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난민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이민자 정책이라는 것이 더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 흐름은 사실 경제 성장이 느려진 것도 있고 선진국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진국 안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나라 안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대학을 나왔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하고 대학 수준에 맞는, 대학 졸업자에게 맞는 직업을 못 구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민 정책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또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병기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네. 이런 자국주의의 흐름으로 가다 보면 NGO나 뭐 유엔 네. 같은 기관들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는데, 병규님도 실제로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 힘이 점점 약해지는구나라고 느끼세요? 약해진다기보다 이제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유엔이랑 국제기구 자체는 각국 정부들이 자원을 해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만든 단체인데, 우리가 유엔한테 기대하는 점은 항상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런 큰 주제로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각 국가들이 결정하는 문제고, 네.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각 국가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더 현장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티하고 직접 논의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전에 전통적으로 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좀 떨어져서 뭐 본부에서, 저도 본부에서 일을 했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국제기구들이 움직이려는 방향인 것 같기도 해요. 유엔을 비롯해서 월드뱅크도,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현장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본부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흐름이 있는 거 보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각 국가들, 이제 그 국제기구들이 도와주려는 국가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그 국가들이 필요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는 국제기구가 돼야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그냥 쉽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은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되게 유엔을 정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유엔도 그 안에서 되게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엔에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자신이 일하는 각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분야에 대한 주제, 뭐 교육이면 교육, 평화면 평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변화를 만드는 게 단순히 그냥 유엔이 돈이 많아서 막 돈을 풀어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각국 정부를 설득하고
아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상황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받아주지 못해서 현장 상황이 되게 막 전쟁이 치러지고 있거나 뭐 반군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정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유엔이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되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예. 유엔도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어카운터빌리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문서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정부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제 세금을 쓴 거에 대한 내역을 확실히 다 하기 때문에 감사도 되게 오래 진행하고 하는데 그것도 유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엔도 문제를 매일매일 그냥 해결하면서 하고 싶지만 기부금을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되고 어디다 썼는지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두 사람이 많이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유엔이 진짜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유엔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것 같은데 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오히려. 현장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현장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전쟁이나 갈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엔은 계속 현장 속으로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에도 위험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진짜로 정부가 있는 곳이라면 또 괜찮지 정부가 없는 아니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지역들에 갔을 때는 유엔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행동을 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요. 그럼 아까 병규님이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하나씩 진심이 있다 했잖아요. 네, 병규님은 뭐에 진심이세요? 저는 기회의 진심입니다. 기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진심인 것 같아요. 평등이 그러면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회라가 더? 저는 그러니까 평등이라기보다 결과의 평등, 전 기회의 평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봤고 많은 학생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자신이 태어난 나라로 인해서 기회가 달라지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저는 살면서 많이 봤고 제가 특히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열정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지만 그 친구는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라오면서 기회를 많이 못 얻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뭐 제가 지금 다녔던 대학교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회가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대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도 그런 교육의 차이가 점점 생기다 보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사회는 그걸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바꾸고 싶은 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꿈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겠지만. 그렇죠. 결과는 자신이 노력을 하는 것도 들어가야죠. 거기서부터는. 근데 최소한 그 기회조차 박탈된 순간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내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 포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어리고 학생들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주제를 다시 좀 바꿔서 네. 저희가 얘기했던 두 번째 주제인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제가 그러면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게 정책일까 아니면 힘일까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그렇죠. 병규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정책이죠, 아무래도.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정치인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얘기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케네스쿨에서 듣는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수업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좋은 정책만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수업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수업에서는 그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기회도 잘 찾아야 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잘 연결시켜서 넣는 것도 기술이다. 그것도 배워야 되는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단순히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어느 순간에 발표가 돼야지 맞는지 그 타이밍을 계산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갔을 때 이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반대할 사람들은 어떻게 잘
설득할지 그런 고민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특히나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치를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치와 협상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펴고 싶으면 결국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힘을 그냥 갖는 게 단순히 내가 선거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만이 힘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얘기하는 그 힘 중에서 하나는 그냥 그런 포멀한 타이틀 없이도 바깥에서 힘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NGO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나 정책을 밖에서도 충분히 지지자들을 모아서 정치인들에게 이걸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힘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가서 직접 힘을 길러서 정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힘을 딱 하나로 정의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 과정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치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힘을 얻는 과정의 정의를 반드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정치인의 방향으로만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막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막 큰 정치 대통령이 돼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다양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생각으로 내가 어디서 정확하게 이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까, 이 정책이 진짜 정부 안에서 해결됐을 때 정치권 내에서 논의됐을 때 좋을지, 아니면은 그 힘을 바깥에서 기른 다음에 정치권으로 갖고 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까지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쨌든 병규님은 정책을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병규님이 보신 좋은 정책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저도 항상 여기 와서 2년을 공부해도 진짜 좋은 정책이 뭘까 해서, 저는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으로 들어왔다면, 네. 케네디 스쿨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진짜로 해결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그거를 얼마나 잘 포함해서 정책을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요. 우리는 정부에서도 만들고 정치인들도 정책을 막 제안하고 하는데, 그 정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얼마나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일자리가 없다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 일자리가 왜 없는지 잘 들여봐야 되거든요. 어떤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작아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일자리는 존재하는데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냥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크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은 저희 학교에서 얘기하는, 강조하는 부분도 problem driven iterative approach라고 해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번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고쳐나가는 정책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해결하는 실버 불렛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정책은 없어요. 대신에 그 정책을 한번 만들고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을 고쳐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주로 한번 정책이 시행되면 그냥 그게 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정책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사람들의 이익이나 그런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쳐나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 고치는 거를 되게 인색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치는 순간 뭔가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근데 사실상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정책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항상 이게 사람들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가 안 좋은 정책인가를 볼 때 되게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 정책이 좋은지를 판단할 필요도 있고, 사후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의 공이 평가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과연 이 사람만의 영향일까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정책 말고도 굉장히 다변화적인 게 한 세상의 흐름에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데, 그렇죠. 병규님이 여기에서 배우기에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 후에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좋은 정책을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 일단 1번이고요.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지만 그게 진짜로 실행이 가능할까? 그게 예산에 진짜로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이 단순히 하나의 툴 가지고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방향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책이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도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끝을 봤을 때,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냥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지금 이제 수능을 고쳐야 된다, 수시를 고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고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친 이후에 그러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묻어나오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있겠죠.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많은 기억을 다 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느낀 정책들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표를 하거나 할 때도 그런 정책들을 찾아보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선거공약집에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읽었을 때 상상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상상할 수 있는가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대화 재밌긴 하신가요? 그래도? 네네네네. 제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최대한 생각을 하고 얘기하긴 하는데. 다들 다 그러세요. 아, 누구 그런가요? 인터뷰하든 네. 그냥 끝나고서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진짜 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다 듣긴 했는데. 그렇죠. 일단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긴 하는데. 맞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병규님이 느끼시기에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를 2년 정도를 이제 거의 마치셨습니다. 우선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병규님이 여기서 2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이래서 하버드구나라고 느꼈던 어떤 교육 시스템의 특징이 있으세요? 오. 없나요? 없으실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여기 와서 제일 느낀 점은 그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워낙 선배님들 대단하시고 네. 선배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기회도 많이 주는 것 같고, 하버드가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도전할 수 있는 약간 세이프티넷이라고 하는데 그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밖에 나가면 제가 제 하버드 학생이래 라고 그냥 평가가 되거든요. 쉽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볼 수 있는 게 하버드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도전해보고 그게 잘 안 풀리더라도 그래도 제가 하버드 학생이잖아 라는 그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명성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네임 아마 밸류. 그것도 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네임밸류로서 도와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제가 좀 다른 도전을 해보더라도 그래도 일단 하버드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를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교육 자체는 저희도 막 고민할 때도 많아요. 어떤 수업들은 뭐 수업의 질이 다 다르고요, 물론. 그리고 어떤 수업들은 똑같이 나쁜 평을 받고요. 어느 대학에서는 상관없이. 네. 어떤 수업들은 와 정말로 이런 수업들도 들을 수 있구나. 특히나 케네디 스쿨 수업들 중에서는 교수님들께서 현직에서 뭐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게스트 분들이 딱 오시는 강의들이 많은데, 그럴 때 되게 와, 내가 하버드 와서 공부하긴 하는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게스트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어, 저분이 여기로 온다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강의 중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 쪽으로 들어갔던 강의인데, 그 수업에서는 인도네시아랑 캐나다의 경제장관님 두 분을 모시고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이서 이제 각 국에서 다른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거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그 장관님들께, 전직 장관님들께 발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평가를 직접 받기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잘했다, 그런 경험들은 하버드에서 받게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확실히 그 네임밸류가 올라가면 초청되는 게스트의 네임밸류 역시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오고 싶어 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하버드라는 곳이. 음. 제가 킹스 칼리지에 있을 때도 물론 이미 좋은 학교라서 거기서는 제가 연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배운 내용들을 접목할 수 있을까를 집중한 학교다 보니까 실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컨퍼런스를 학교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라는 거를 제가 친구들과 같이 열었는데, 저희가 그거 할 때도 동티모르에서 대사님 두 분 오시고 뭐 오준 대사님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을 모시면서 네. 와, 이런 분들까지 내가 모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병규님이 여러 나라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신 좋은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정말 큰 질문인데. 엄청 크죠. 네, 저한테 좋은 교육은 각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게 딱 하나의 정해진 틀이 딱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제 생각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가장 좋은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특히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 문제집을 어떤 거 살지라든지 그런 작은 선택들이나 뭐 학원 어디 가지 이런 것들도 저한테 많이 의견을 많이 물어봐 주셨고 선택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나 하다 보면 근데 왜 나는 내가 왜 다 혼자 해야 되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선택을 하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데 교육에서 자꾸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해라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걸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자꾸 교육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에서 자꾸 멀어지려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IB 교육이라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교육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받은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의 방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선택권을 줘요. 네. 이제 수업 선택권을 줘서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수업을 연다 이런 학교들도 있었고 뭐 IB 뭐 아트 수업이라든지 그런 되게 소규모 수업에도 열어준다 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았지만 네. 근데 그 선택권이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들을 조합해서 2년 동안 깊게 배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제 대학 생활이 더 편했다고 생각해요. 병규님이 느끼시기에 한국 교육의 장점도 있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했던 중학교까지의 경험이 저한테 엄청 큰 자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경쟁적으로 되게 많이 해서 전교 1등도 많이 해보고 중학교 때까지요? 중학교 때까지 네. 그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 공부하는 힘을 많이 기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짜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게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확실히 내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지 다 연습해보고 온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미국 학교에 가서도 영국에 가서도 성공하기 어렸을 거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힘들죠. 공부를 저도 그때 할 때 막 친구들이 놀라요. 중학교 때부터 왜 새벽 1시에 잠을 자고 경쟁적으로 1등, 2등, 3등, 4등, 뭐 400등까지 다 나오니까요, 우리 네. 한국은. 그쵸.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 미국 친구들이나 외국 친구들은 되게 궁금해하는데 물론 힘들었고 저도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어떻게 암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시니까 한국 시스템에서 최대한 일단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기를 수 있는 부분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 제가 메인으로 항상 여쭤볼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볼 건데 병규님은 요즘 시대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진짜로 좋아해서 진짜로 관심이 있어서 진짜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많은데 그 진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냥 내 진심이야 라고 가볍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진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진짜로 이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지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되게 큰데 우리가 살면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내가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을 때 진짜로 그거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도와줘야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진심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진심을 이렇게 놓치고 사는 것 같으세요?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앞에 여유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할 일들도 많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내가 진짜로 도와줘야 되는 순간에도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사회나 다른 곳에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다 보니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나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생존에 급급한 거네요. 그렇죠. 생존이 급해지니까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존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평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가 너무 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자꾸 생각하게 되다 보니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하니까 꼭 진심이 아니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아마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일단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짜로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병규님은 진심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진심으로 살아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그게
뭐 단순히 돈을 많이 줄 거. 저는 이미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막 돈을 엄청 잘 벌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막 돈을 막 떼돈을 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힘들고 당연히 이게 국제기구를 가는 것 자체가 정해진 루트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사기업들은 공채도 되게 많고 하지만 국제기구는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뭐 더 오래 일하신 분들도 보면 그때까지도 막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시고 고생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진짜로 좋아서 의미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정부에서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느꼈고 그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현장 막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만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나아졌다, 뭔가 배웠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진심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병균님은 어떻게 그 과정에서 유엔이라는 결정을 하시고 돈이라는 가치를 내 후순위로 밀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그 확신과 감정적 결단을 내릴 수 있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저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네. 완전히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면 네. 저도 이걸 계획하면 저는 대신에 돈을 안 버는 대신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주식 투자 같은 거. 주식 투자를 해서 다른 수단으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업 자체에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완전히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살지는 않고 저도 많은 분들께서 많은 친구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돈이 중요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건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물질이 얼마나 필요로 하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서 가서 살면서 되게 로컬 분들이 사는, 현지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서 지내고 네. 힘들긴 했지만 정말 되게 행복했거든요, 나름 거기서. 그냥 밥도 뭐 적당히 먹고 거기 현지식 되게 많이 먹으면서 힘든 날도 많고 막 걸어 다니고 막 회사 가려면 30분 걸어야 돼서 막 언덕 넘어서 가고 하는데도 저는 집에 오면 되게 행복하게 잘 잤어요. 근데 그래서 느낀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인도에서 살면서도 전 이미 행복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소셜미디어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자꾸 기준이 높아지는 거야. 아, 나도 저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거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있어도 더 행복해질까? 내가 이 무언가를 하나 더 산다고 해서 더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네. 한계 효용의 법칙이네요. 그렇죠. 예. 아마 제가 들었던 어디 수업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아마 8만 9만 달러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월급이 더 오른다고 해서 행복이 더 추가되진 않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살면서 필요한 돈은 한정돼 있는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물질에 대한. 대도시에 살면 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아마 행복해지지 않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선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병균님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병균님께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영상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